자, 2017년 2회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기출 보건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저항과 전압을 주어지고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I는 R분의 V 오hm 법칙에 적용을 하면 20분의 100, 답은 5A 찾을 수 있고요. 2번은 평활회로라는 것은 평평하게 하는 회로인데 리플류를 줄이는 방법.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게 하면 변동이 리플률이 줄어들겠죠. 자, 이 상승하는 속도, 하강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뭐다? 타우, 시정수죠. RC로 구해지는 RC 시정수 값. 그러면 시정수를 크게 하려면 R과 C를 크게 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이 회로는 배전압 회로예요. 배전압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자, 교류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출력에 정류된 직류가 나오는데 직류가 어떻게 해라? 2배로 증폭돼서 전압이 2배로 돼서 나오도록 하는 배전압 정류회로입니다. 자, 이 배전압 정류회로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얘가 교류 파형의 이 구간을 첫 번째 구간, 이 구간을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을 세 번째 구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구간의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자, 1번 동안에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C1을 거쳐서 이쪽으로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동안에 C2를 충전하겠죠. C1을 거쳐서 D2를 거쳐서 C2를 충전하기 시작하는데 C2가 어디까지 충전되느냐? V max까지 충전이 되겠죠. 그죠? 요 최대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2번 구간 동안에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가다가 D1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2번 구간 동안에는 D1을 거쳐서 C1을 충전해요. C1이 어디까지 또 충전이 되냐면 Vmax까지 충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구간 동안에는 또다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충전이 되겠죠. 그럼 3번 구간 동안에는 C1을 거쳐서 D2를 거쳐서 C2를 충전하는데 이미 C2에는 VM까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2번 구간 때 충전된 C1에다가 이번에 아까 C1에 충전된 VM에다가 3번에서 나온 파형 VM까지를 합쳐져서 C2에는 총 2VM이 충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Vout의 전압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2VM까지 올라가고 이 충전된 것이 쭉 유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출력 전압 VO의 크기는 얼마라는 거냐? 이 VM이 없죠. 그죠? 그럼 이 VM이라는 것은 VM은 뭐예요? 여기서 V는 시료값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값은 VM은 루트 2 V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줘야지 최대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2 루트 2 V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4번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 그냥 공식 외워버리세요. W는 2분의 1 CV 제곱. 혹시 몰라서 코일, 즉 인덕터에 충전되는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하면 W는 2분의 1 C 대신에 L이 오고 V 대신에 I가 오고 이렇게 공식 두 개 같이 기억을 하시면 관련된 문제 그냥 공식에 넣어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C는 5 마이크로페럿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거기다가 V의 제곱이니까 V가 1kV니까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그러면 10의 6승 마이너스 6승 없어지고 얼마가 남아요? 2 나누기 5니까 2.5 줄.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4옴의 저항과 8mH 인덕터, 코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직렬로 접속된 회로예요. 저항이랑 코일이 직렬 접속된 회로에서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인가? 자, 100V의 전압을 줬을 때 전류를 물어보면 뭐를 알아야 돼요? V는 I, R이니까 전압을 주고 전류를 물어보면 R만 알면 되죠. 근데 지금 회로는 저항과 코일이 같이 존재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의 총저항을 뭐라고 부른다?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임피던스 G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회로의 총저항 성분을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자,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이건 어차피 알아야 되는 공식이에요. R의 제곱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지금 사실 C 콘덴서는 없는 회로이지만 R, L, C가 같이 있는 회로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C가 없으니까 XC는 그냥 0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공식을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가 R은 알아요. 4옴의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R은 알아요. 그죠? R은 4옴이라고 했어요. 근데 XL은 뭡니까? XL. 이건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XL인데 유도성 리액턴스가 뭐예요? L의 저항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L의 저항 성분. 코일이 가지고 있는,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을 물어보는데 그걸 XL이라고 하는데 이 XL은 8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진 8mH라는 것은 L값, 인덕턴스 값을 말하는 거지 L의 저항값, 리액턴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구해야 돼요. XL은 구해야 돼요. XL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공식. XL은 2파이 FL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둡시다. XL, 유도성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2파이 FL이고요. 콘덴서, 캐패시터의 저항 성분 XC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FC 분의 1. 요거는 관련된 이론 시험이나 공부를 하려면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는 60Hz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60 곱하기 L값은 8mH. 그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를 쭉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3옴, 약 3옴이 나옵니다. 약 3옴. 이게 뭐다? XL, 즉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공식에 넣어야죠. R은 4옴이고 XL은 3옴이에요. 이 자리에 4, XL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6 더하기 3, 3은 9, 25니까 루트 25는 5옴. 단위는 임피던스의 단위도 역시 저항 성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5옴 이렇게 됩니다.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우린 뭘 구했어요? 지금 임피던스가 5옴이다 라고 구한 거고 이제 뭐를 구해야 돼요? 전압을 알고 임피던스를 아니까 최종적으로 전류를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인데 지금은 R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G분의 V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럼 5분의 100 해서 20A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금 멀리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압을 주어지고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저항을 알아야 되는데
저항과 인덕턴스가 같이 있는 회로의 총 저항인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XL을 구해야 돼서 XL을 구했고요. XL 구한 것을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5ohm이라고 임피던스를 구했어.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I를 구한 거죠.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렌츠의 법칙이죠. 이거 우리 수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 2가지.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 또는 도체의 운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설명할 때 어떤 원통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압계를 달아놓고 이 원통 내부에 막대 자석을 N극,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을 쑥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쑥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전류가 흐르더라. 즉 전압계의 바늘이 움직이더라.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이때 언제 유도기전력이 발생했느냐? 막대 자석을 집어 넣을 때, 그리고 막대 자석을 뺄 때, 즉 자속의 변화가 발생할 때, 코일 내부에 자속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때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생기느냐?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걸 반대로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내는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걸 나타낸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고요. 그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게, 이건 방향을 정의한 거고, 그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한 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도체의 운동에 의한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이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은 빛의 변화로 전류 또는 전압, 뭐예요? 전이죠. 광을 전으로 바꾸는 거. 광전 다이오드 맞고, 광전 트랜지스터 맞고, 태양전지도 빛을 전기로 바꿔주죠. 맞죠? 황화 카드뮴 CDS 셀은 우리가 조도 센서로 많이 활용을 해요. 가로등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CDS 셀을 갖다 놉니다. 근데 이것은 빛을 받아서 그걸 전기로 만들어준다는 기보다는 전류나 전압으로 만들는 건 아니고, 빛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CDS, 황화 카드뮴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의 저항률이 빛을 쪼여주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나 전압을 얻어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자, 8번은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트랜지스터의 특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VCE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IC의 컬렉터 전류를 측정해서 어떤 곡선을 얻어냈냐면,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IB의 변화를 줌에 따라서 이런 곡선을 얻어내는 실험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이 영역을 우리가 증폭을 시키는 영역인 활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쪽 구간을, 즉 IB가 너무 작으면 VCE를 아무리 올려줘도 IC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영역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차단 영역. IB가 낮기 때문에 VCE가 높아도 IC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즉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컷오프 차단 영역, 컷오프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트랜지스터가 오프된 거죠. 오프된 상태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요때는 이제 컬렉터 전류가 잘 흐르는 영역이 되겠죠. 컬렉터 전류가 거침없이 흐르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을 트랜지스터의 온 상태,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하고요. 트랜지스터가 온된 상태, 스위칭 모드로 트랜지스터를 스위칭 기능으로 사용할 때 온된 상태를 포화 영역이라고 하고, 오프된 상태를 차단 영역이라고 하고, 활성 영역은 트랜지스터를 증폭 기능으로 활용할 때 전류의 IB, 베이스 전류에 따른 IC, 컬렉터 전류의 증폭 동작을 활용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는 뭐다?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이다. 다음에 뭐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 열잡음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다음 연산증폭기 회로. 자, 연산증폭기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지금 연산증폭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반전 단자와 플러스 비반전 단자라는 입력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출력 하나를 갖고 있는 증폭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로는 입력이, 즉 입력이 요거죠. V인이 어디에 물려 있느냐? 반전 단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반전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입력을 비반전 단자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 회로를 비반전 증폭기라고 합니다. 비반전 증폭기의 경우에는 입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 비반전 단자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반전 단자에는 이렇게 입력 저항과 그 다음에 출력 단자까지 연결된 괴환 저항, R인, RF, 피드백 저항이 이렇게 물려있는 형태로 보통 회로 구성을 해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는 반전 단자로 V인이 들어가고 비반전 증폭기는 비반전 단자로 V인이 들어가요.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느냐? 증폭도를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반전 증폭기의 증폭도를 구하는 공식은 A는 마이너스 입력 저항분의 출력 저항. 지금 여기서는 G와 GF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G분의 GF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비반전 증폭기는 이것도 이제 G와 GF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비반전 증폭기의 증폭도 구하는 공식은 A는 1 플러스 G분의 G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입력 저항분의 피드백, 괴환 저항.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반전 증폭기에 대한 문제니까 증폭도 마이너스 G분의 GF 해가지고 50분의 500 하면 10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반전 증폭기니까 증폭을 10배를 하되 신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은 회로가 공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네를 탈 때, 그네를 움직일 때, 그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같이 밀어주고, 그네가 뒤로 빠질 때 같이 발을 뒤쪽으로 굴러주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공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와 내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주파수가 같을 때 그때 그 힘이
커지죠. 그거를 이제 공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로에서는 이제 공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이제 회로가 공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뭐 전기적인 에너지겠죠.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그 회로의 저항이 최소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의 총 저항이 가장 작을 때 그 회로의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그때를 우리가 회로가 공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L과 C가 있는 회로가 저항이 최소가 되려면 L과 C가 존재하는 회로의 총 임피던스, 아까 RLC 회로의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가장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R의 제곱이고 이 부분의 제곱인데 최소가 되려면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L과 C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이 0일 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 그것은 즉 공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L과 XC가 결국은 같을 때 회로가 공진한다. 이게 바로 공진 조건이 됩니다. 공진 조건. XL을 구하는 공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파이 FL이고, XC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FC 분의 1이고, 이것이 같다. 이게 바로 공진 조건입니다. 이때 2파이 F는 달리 표현하면 오메가, 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 분의 1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이건 증폭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증폭도는 10V가 들어가서 100V가 됐대요. 그럼 10배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시벨 단위의 증폭도로 계산을 하래요. 이때 증폭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전압 증폭도를 물어봤죠. 전압이나 또는 전류 증폭도를 구하는 공식은 20 로그 10의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기 로그 10의 입력이 10, 출력이 100. 그러면 20 로그 10의 10이죠. 이때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왠지 지금 궁금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1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답은 20dB가 된다. 자, 만약에 입력이 10인데 출력이 1000으로 100배가 증폭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00배 증폭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로그 10에 100이 되겠죠. 그죠? 10분의 1000, 한 100이 되겠죠. 그러면 20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이 승수는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 앞에 곱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로그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2 곱하기 20 로그 10의 10이 되고,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또 1이니까 얼마가 된다? 결국 40d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배일 때는 20dB가 되더니 100배니까 40dB가 됐네. 그럼 1000배면 그쵸, 60dB가 될 것이고, 10,000배면 80dB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배면 20dB, 100배면 40dB, 1000배면 60dB, 10,000배면 80dB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공식 로그 이거 나 너무 두려워요 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요거를 기억해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 또는 전압의 증폭도일 경우에는 20 로그 10의 입력분의 출력이지만,
참고로 전력의 증폭도를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전력의 증폭도의 경우에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10 로그 10의 입력분의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력의 경우에는 10배면 10dB가 되고요. 100배면 20dB, 1000배면 30dB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일 때는 20, 40, 60, 80, 전력일 때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증폭도를 구하시면 된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시정수는 상승 속도 그리고 넘어갈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반송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호를 실어 나르는 도구예요. 실어 나르는 주파수. 예를 들면 라디오 FM 91.9MHz다. 그러면 91.9MHz 자체가 신호가 아니죠. 91.9MHz의 주파수에 라디오 캐스터의 목소리, 음악 이런 거를 실어서 보내는 거란 말이죠. 이 주파수를 반송파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실어주는 요 신호를 이제 신호라고 하는 거죠.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720kHz에다가 3kHz의 변조 신호를 줬다는 것은 720 빼기 3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kHz 720보다 3kHz 더 작은 신호도 있고 720보다 3kHz 더 큰 신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717에서 723까지가 될 텐데 그럼 이 폭이 얼마냐? 이 전체적인 주파수의 범위가 얼마냐? 6kHz죠. 이거를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자, 16번은 적분기 회로는 저역통과가 로우 패스 필터죠. 그죠? 낮은 주파수는 패스 통과시키는 필터. 높은 주파수는 제거해 주는 것을 로우 패스 필터, 저역통과 필터라고 하죠. 적분기는 로우 패스 필터고요. 미분기가 나오면 그것은 하이 패스 필터.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은 그냥 좀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20번 마이너스 7을 부호화 절대치법이라는 것은 맨 앞에 한 비트를 그냥 부호 비트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1이면 음수라는 얘기예요. 다 1이니까 이거는 변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7을 이진수로 바꾸면 111이죠. 1, 2, 4 해가지고 그래서 답은 1번. 21번은 A 플러스 A바 B를 요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바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요 부분은 A가 만약에 0이라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고 A가 만약에 1이라면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죠. 이 부분은 항상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수에 1을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죠.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A or B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자 22번은 카르노도를 만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카르노도로 식을 간략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ABCD 4개의 입력을 갖고 있는 논리 회로를 간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논리식이 참이되는 그런 조건이 요 조건들을 가지고 있대요. 요게 이제 고부의, 합 형태로 표현한 건데 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디지털 공학 책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카르노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입력이 4개죠. 4인수예요. 그러면은 2개 쪼개서 A, B, C, D 이렇게 쪼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칸 총 16칸을 갖는 표를 그려주시는데 A, B가 올 수 있는 경우는 00, 01, 10, 11이죠. 그걸 여기다 써줍니다. 00, 01, 10, 11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카르노도를 할 때는 인접한 것들끼리
묶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1로 바뀌고 1에서 0으로 바뀌고 이렇게 두 자리나 바뀌어 버리면은 카르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뒤집습니다. 여기 두 개를. 그래서 0001, 10이 아니라 1을 먼저 쓰고 10을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각각 두 비트 중에 한 비트씩만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00, 01, 1, 0이 아니라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0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 16칸에 대해서 요 16칸에 대해서 자리에 각 칸에 번호를 매겨 주시는데 번호를 매길 때 0부터 시작을 하고요. 0, 그 다음에 1, 2, 3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어? 순서를 0, 0, 0, 1, 1011 아니라 1110으로 바꿔줬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 1, 2, 3 이렇게 됩니다. 4, 5, 6, 7. 그 다음에 8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2주를 빼고 일단 여기부터 8, 9, 10, 11, 12, 13, 14, 15 요 순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아까 요 순서 때문이에요. 요 순서 한 비트씩만 변동되기 위한 순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 0, 1, 4, 5, 13, 15 요거에 해당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0, 1, 4, 5, 13, 15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짝수끼리 그룹화해라. 그러면 이렇게 4개를 그룹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그룹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그룹을 묶어줄 때는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4개가 묶였는데 이렇게 또 4개가 묶이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룹을 묶었으면 각 그룹에 대해서 곱의 합 형태로 식을 세우는데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요. 자, 첫 번째 요 4개짜리 그룹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소는 A가 0, B가 0. 얘는 A가 0, B가 1이에요. 뭐가 공통이에요? A가 0이라는 게 공통인 거죠. 그죠? A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로로는 CD 중에서는 C가 0, D가 0, C가 0, D가 1. 뭐가 공통이에요? C가 0이라는 부분이 공통적인 거죠. 여기도 C가 0이라는 부분. 그럼 이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얘를 A, 바, C, 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A가 0이고 0일 때는 바를 붙여고 1일 때 1이고 1로 나올 때는 바를 안 붙여요. A바, C바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묶음. 이 묶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AB가 11이죠. 그죠? 이거는 A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가 안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는 뭐가 공통이에요? D가 1인 게 공통인 거죠. 그죠? D가 1. 그럼 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A, B, D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전체적으로 더해주면 논리식의 간소화가 완성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23번부터는 대부분 그냥 풀어서 이해하고 외우고 그런 문제들이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얼굴 보고 이야기하거나 뭐 연락을 주시면 또 추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